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4차시 이번에 할 차례인데,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차시 35차시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 되겠죠. 그래서 끝이 나는데, 선생님이 33차시 탕평정책의 전개 요 부분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4차시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로 따져도 얘들아 베스트 3 안에 들 만큼 이 베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을 선생님이 예를 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조선 시대로 따졌을 때는 정말 하나를 배우라면 이걸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뭐냐? 정치 군사 제도의 변화 그리고 수치 제도의 변화인데요. 네모 1번 물론 중요하지만 네모 2번이 정말 중요해요. 조선 후기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가장 좀 제도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수능 때 선생님이 예견을 하는데 이 올해 수능도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수능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여건이 시험 범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좀 할게요. 선생님이 진짜 이 조선 후기에 변화된 통치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이 과정은 뭐 이번 선생님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수능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정말 선생님 정말 여러분이 다른 온라인 인강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최대한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약간 그 카메라를 좀 세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뒤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아이고. 어. 네,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볼 텐데, 자, 우선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이제 변화된 것들, 제도사적인 그런 측면을 오늘 배운 부분이에요. 34차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조선 전개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임진왜란이거든요,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정말 새로운 나라가 성립되었다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데, 자, 그런 대표적인 것들, 제도사적인 어떤 면들이 변화됐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우선 정치 군사 제도의 변화 부분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것. 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자, 잠시만요. 선생님이 확인했죠. 괜찮네요. 조금 뒤에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인데, 이 비변사라는 건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임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 기구였는데, 자, 근데 이 비변사의 기능이 점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교내에 있는 신혜빈, 박동재, 정민서 3명 2학년 교무실로 오세요. 신혜빈, 박동재, 정민서 2학년 교무실로 오세요. 임시기구인데 이 임시기구의 기능이 왜 커지냐면은 조선 이제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얼마 전에 보면은 삼포매란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삼포매란을 거치면서 이 변방을 방비하는 비변사의 기능이 조금씩 강화되고 특히나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 군사를 총괄하고 이 군사를 총괄하는 이 비변사에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가 임시 기구였다가 임진을 한 이후부터 이제 상설화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있는 그런 기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국정의 최고 결정 기구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비변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비변사에는 그 전에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뭐 삼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제로 돼 있었던 여러 관리들 중에서 고위 관직자들은 거의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의정부뿐만 아니라 뭐 육조, 삼사, 뭐 한성부, 유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로 치면은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뭐 여러 이제 각부의 장관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회의 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의정부 6조에서 이제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국정의 일들을 이제 비변사에서 모두 맡아 하면서 이제 이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요. 별로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하들이 대부분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국정을 총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은 점점 더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 최고 결정 기구로서 비변사의 기능이 점점 커질수록 무엇이 약화되냐면 바로 왕권이 약화되어야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비변사의 기능은 점점 커지고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군사제도의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군사제도는요, 크게 보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중앙군은 이렇게 수도와 군과를 호위하는 그런 부대라면, 지방은 각 지역을 지키는 그런 부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와 조선 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래 중앙군은 오위라고 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5개의 부대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5개의 부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의 부대를 하는 이 체제가 옛날에는 군역제도로서 이용이 됐어요. 군역이라는 거는 이 농민들이 1년에 한 2-3달 정도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서 이 5위 군인이 되었다가 그리고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체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이 그냥 군인 돼서 막 2년 동안 일하는 게 아니야. 1년에 2개월, 3개월씩 16세부터 60세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역의 일이 정말 고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군대를 대신 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립이라고 해요. 대립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립이 왜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 대립을 해서 누구 한 명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명의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대립을 같이 하는 거야.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군역의 대립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군역 체제가 물란해지고, 나중에 가면 정부에서는요 아예 그냥 대립을 정부에서 대신하게 돼. 그게 뭐냐면 납포군이라는 거야. 군포를 납부받고 면제받는 군인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너무나 이 허약한 어떤 이 국방력으로 인해서 수도 한양이 금방 점령당해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여기 조선 초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훈련도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모병제 형태의 그런 군인이 생깁니다. 쌀을 주고
군인을 모집하는 그게 훈련 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까지 4개의 부대가 더 만들어져서 이거를 5군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부대 5위, 이것도 5개의 부대 5군영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것은 얘들아 징병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군대 비슷해요. 이 5군영이라는 것은 모병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위가 군역의 대립 문제로 인해서 이 징병제가 막 문란해지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훈련 도감이 맨 먼저 생기고, 이후에 5군역 체제가 마련되면서 모병제 성격의 어떤 중앙군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방군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방군도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은 우선 세조 때 가면요, 조선초 세조. 자, 세조는 자 이런 성격의 그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각 지역에서 스스로 방어를 해서 그 외적을 무찌르는 자 그런 어떤 군사 전략의 진법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진관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미가 있고 상주가 있고 그 옆에 뭐 칠곡이 있어요. 각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구미 지키는 이 시장, 그 당시 구미 군수 수령은 각 지역의 이제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구미를 직접 막고, 그리고 칠곡도 직접 이렇게 막고, 얘들이 직접 이 외적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각 지역을 스스로 방어하고 막는 자 그런 것이 바로 진관 체제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진관 체제가 조금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명종 때 가면요, 임진왜란 전인데 재승방략 체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재승방략 체제.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구미, 칠곡, 상주에 각각 수령들이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적의 숫자가 조금만 많으면은 각 지역에 있는 군사들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구미 지역에 군사를 해봤자 100여 명 남짓, 뭐 상주도 한 100여 명 남짓, 뭐 이 정도 군사를 가지고 수백 명의 외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얘들을 모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모아.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 그죠? 모아서 여기서 이제 직접 큰 하나의 거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한다. 이게 바로 재승방역 체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게 조금 그러면 만약에 군인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외적과 맞서 싸울 때 사령관 누가 되겠어요? 구미, 상주, 칠곡의 수령들이 있는데 하나로 군사들을 모았어. 그러면 이 세 명이 서로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싸우면은 이게 군대 지휘 계통이 문란해져서 도저히 안 되잖아. 얘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똑같은 뭐 이렇게 같은 수령들끼리 누구는 지휘하고 누구는 부하가 되고 이런 건 싫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경관이라고 해서요, 서울에서 직접 지휘가 됩니다. 이 경관이 내려와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외적들을 토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딱 생각해도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병사들 다 모았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소식을 서울에 알렸어. 서울에서는 말을 타고 경관들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사이에 이거 이미 다 점령되고 없어.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그게 바로 뭐냐?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때 어땠냐면, 아니 거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병사들을 모으면 뭐해? 이 진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일본군이 얘를 다 쳐부숴 올라오는데 경관은 오지도 않고, 경관들이 와 있으면 이미 군대는 다 이제 전멸된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렇게 각기 자기 방어를 하든 또는 거진을 만들어서 한 대 모으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중요한 건 뭐냐? 병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당시 일본이 1만 6천 군이 선봉으로 왔는데 이거 100명씩 격파 당하나?
이거 다 모아봤자 500명밖에 안 되거든. 이 500명이 격파 당하나 똑같은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야. 군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무엇을 만드냐면 소고군이라는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에는 노비, 뭐 양인, 양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싸우는 자, 그런 체제, 이게 바로 소고군 체제입니다. 자, 이런 체제로 변화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비벼사의 기능이 강화됐고, 조선 후기에 군사제도로서 훈련도감 5군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모병제 형태의 중앙군이 만들어졌고, 소고군 체제의 지방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수치제로 좀 넘어갈 텐데,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지키고 있네요. 여기 조금만 옆으로 좀 이거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됐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자, 수치 제도의 변화. 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치 제도 이 부분은,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다 그러면 수능 때 한국사 시험 무조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한국사 검정력 시험 문제도 무조건 나오거든. 그럼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이 정리가 선생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도록 그러니까 가장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과 좀 비교를 해도 뭔가 선생님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기 바라요. 알겠죠? 자, 수치 체제,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죠. 수치 제도가 무엇이냐? 세금이에요. 세금. 거두는 겁니다. 숫자는 거둘 숫자니까 이건 누가 말해도 세금 제도가 조선 후기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부터 세금, 뭐 토지세, 무슨 세 이렇게 얘기는 간간히 했지만 세금 제도를 정리한 적은 없었잖아. 지금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이 수치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모든 시대를 다 정리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린가 싶죠? 왜냐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그 세금제, 수치제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그리고 조선 후기 가서는 굉장히 크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국시대, 조선 초 이걸 하나로 보고요. 그 뒤에 조선 후기를 또 다른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삼국시대, 그리고 조선 초. 자, 이게 하나의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대고요.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이게 다른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하는 이 부분을 들으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다 정리되고 조선 후기까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전 근대시대의 세금 제도라는 건 완전 다 이해를 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인간 저거 말하기도 전에 혓바닥 진짜 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자신 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금이라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옛날에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선은 우리는 지금 세금을 어떻게 내죠? 자동차를 사도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세. 집을 사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도 세금 내요. 이거 뭐 이렇게 그 세금 있고, 그리고 여러분 월급죠? 여러분 월급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받게 되면은 그 월급에도 소득세랑이 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아파트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자동차 있던 시대도 아니고 월급을 받던 시대도 아니잖아. 어떻게 세금을 물릴까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다가 세금을 매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해 줄게요. 우선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이 전세라는 건 어디에 물리는 세금이냐면요. 이 전자는 무슨 전자입니까? 밭전자잖아. 밭이라는 게 곧 여러분 그냥 논밭할 때 그 밭이 아니라 토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거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토지에 매기는 세금. 자, 요게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 그 한국사 필기노트에 조금 순서가 다르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정리해야 됩니다. 전세,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역자는 여러분들 요 역자잖아요. 힘력이잖아.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힘을 징발하는 그런 세금을 낸다는 것인데 어디에 물리는 세금이냐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거야. 근데 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자야.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하나 쓸게요. 과세 기준이라고 쓸게요. 여기. 과세 기준이 토지고 여기는 성인 남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어떤 집이 있어. 땅이 아주 많아. 몇만 평 되는 땅이 있는 집이 아니야. 그러면 이 전세를 많이 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집은 땅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전세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집에 땅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남자 애들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자 자식 4명인데 이 남자 자식들이 전부 다 고등학생 나이를 넘었어. 자, 그러면 성인 남자가 됐지. 여기서 성인의 기준은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야. 자, 그러면 16세 넘은 남자가 5명 집안에 있다. 그러면 토지가 하나도 없어도 땅이 없어도 이 역을 납부를 해야 돼. 가서 노동력을 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좀 부당한 겁니까? 근데 어떤 집안을 보면은 땅이 없어. 땅이 없고 집안에 운이 좋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얘기 좀 집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딸들밖에 없는 집안이 있어. 그러면 그 집안은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요? 안 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세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공납.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 있고 사람 하나하나 성인 남자에 매기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납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디에 매기는 세금일까? 이거는 집에 매기는 세금이야. 집.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따로 나와 살고 있다면은 이 공납을 납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과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납부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토지에서 납부하는 게 뭐겠어요? 토지에서 납부하는 건 당연히 이 토지의 생산물이겠죠. 자, 생산물을 납부하는 것인데, 자, 생산물에 얼마를 납부하는 것이냐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10분의 1이야. 이것이 얘들아 고려 때 태조 왕건이 딱 정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거의 10분의 1쯤 됐어. 이걸 확장 움직인 게 왕건이고 이게 조선 초기까지 쭉 다 지속이 되는 거야. 10분의 1세. 자, 내가 100가마를 생산했다. 그럼 그 중에서 10가마를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 80가마면 8가마를 내면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되겠나?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역에는 크게 보면 얘들아 군역, 군대에 가는 역과 요역, 그냥 공사일에 동원되는 그런 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요역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군역이야. 그래서 군역으로 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성인 남자는 매일 군대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점점 힘들잖아. 그래서 조선 시대로 좀 들어오면서 원래 이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해야 되는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은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것을 납부하도록 바뀌어요. 포라는 것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옷감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이 곧 돈이었어. 그래서
군역의 일이 곧 군포를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거를 1년에 몇 필 납부했냐면은 2필을 납부합니다. 2필. 어느 정도냐면 이만큼 되는 여러분들이 입는 그 교복 그 재질의 그런 옷감이 있죠. 그런 것들을 둘둘둘둘 말아서 한 요 정도 되는 옷을 한 성인 남자 옷을 한 3-4벌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옷감의 양을 2필 정도 납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옷감 한 필이 지금 가치를 따지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도 성인 남자라고 하면은 소득이 있든 없든 2필의 군포를 납부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상태고 이 공납 한번 보세요. 이 공납이 가장 중요해. 공납이. 자, 여기서는 생산물을 주는 것이고 얘들은 군포 이걸 납부하는 건데 얘들은 도대체 뭘 줄까? 최고 특이한 거야. 뭐냐? 얘들은 특산물을 주는 거야. 특산물? 특산물? 이게 뭘까? 얘들아, 특산물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산물이에요. 그냥 여러분 청도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죠. 청도에서 곶감 유명하거든. 그 청도 사는 국민들은 집집마다 곶감을 납품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해남 쪽에 완도 지방에 살았다. 그럼 뭐 납부할까? 그 사람들은 해남에 유명한 거 있어. 전복을 납부해야 돼. 전복. 자, 그리고 저기 어디 강원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강원도에서는 뭐가 유명했냐면 공납품으로서 특산물로서 호랑이 가죽이 유명했어요. 호랑이 가죽. 호랑이 가죽 어디 있어요? 하는데 그 왕이 얘들아 이게 막 사냥을 하면 그 왕 안장 있죠. 그리고 왕이 앉는 의자 이런 거 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거든. 그 호랑이를 잡아야 돼. 물론 그건 집집마다 하는 거 아니고 마을 사람 전체가 가서 하면 하나로 치겠지. 근데 이 특산물을 납부하는 이 공납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어떤 세금의 부담으로 따지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세, 군역, 공납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거. 이게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특산물 납부한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왜 제일 힘들까? 여러분들 특산물 납부하는 뭐 그냥 선생님 뭐 구미면 구미에서 그냥 뭐 특산물 몇 개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 만약에 완도지방에서 15세기 뭐 이 무렵에 조선의 농민이나 어부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복을 바쳐야 돼. 집집마다 2개, 3개씩 전복을 바치는데 이 전복이 여러분 지금도 양식을 해서 비싸잖아. 여러분 급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비싸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양식이 안 됐어. 자연산이란 말이야. 그 당시 얘들아 뭐 이렇게 뭐 수트 같은 게 있냐? 뭐 이렇게 수트 같은 게 없잖아. 그 추운 바닷물에 겨울철에도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 그 낙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전복을 따야 돼. 그 전복을 따서 그것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이 완도 지방에 사는 향리에게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이 향리한테 바치잖아. 아이고 날이 이 공납품을 이렇게 드리겠사옵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향리들이 딱 받으면 야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디다 써? 다시 갖고 와! 딱 하고 이거 던져버려. 이거 좀 오바겠지만 아니 공납을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바쳐도 이걸 받아주잖아. 안 받는다고. 납부를 방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선생님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던데 안 내면 목숨이 달아나 얘들아. 조선시대는 경을 치지 막 고문당하고 어떻게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전의 향리들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야 더 큰 거 가져와 이렇게 해서 어디 진상을 하겠냐. 그럼 어떻게 돼? 아전들 향리들 거 이런 것들까지 다 따서 같이 바쳐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 납부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 폐단인데 방납의 폐단이 있었어요. 방납. 알겠습니까? 자, 또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청도에 사는 농민들이 곶감을 바쳐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향리가 아이고 이거 곶감 가져올 필요 없는데 이미 이거 다 냈어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대신 납부를 하고 돈을 챙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는 향리들이 있었지.
그런 식의 어떤 폐단을 뭐라고 하냐면 대신 납부하는 폐단이라고 해서 대납이라고 해요. 대납이 좋은 게 아니죠. 또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또 고혈을 짜는 겁니다. 당납과 대납의 그런 피해 때문에 백성들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군역도 보세요. 두 필의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두 필은요, 오직 얘들아, 이거는 양반들은 내지 않아. 오직 상민들만 내는 거야. 상민, 알겠죠? 근데 조선실 신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밑에 천민이 있어. 근데 천민도 내지 않고요, 중인도 내지 않고 양반도 내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상민만이 낸다고. 조선 후기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 상민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줄어들어. 양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상민들이 줄어들어. 근데 이 줄어든 상민들의 숫자만큼 군포는 계속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군포가 더욱더 많이 물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양반들은 내지 않거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군역의 부담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 자, 그리고 얘들아, 전세. 이거 한번 보세요. 생산물의 10분의 1. 자, 이게 조금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10분의 1,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분의 1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풍년일 때 100가마를 생산해서 10가마를 준다면 이것은 괜찮죠. 근데 흉년일 때 50가마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라면 5가마인데 이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세금 제도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으나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종이야. 세종은 이 10분의 1 세를 뜯어붙이겠다. 내가 훨씬 좋은 세금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와, 진짜 17년 동안이나 고심을 거듭하고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해서 17만 명에게 농민들에게 전부 다 여론조사를 했던, 자, 그러한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보다 훨씬 더 공정한 세금 제도다라고 해서 이거를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세금 제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 10분의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여기 쓸게요. 이 공법에 의하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풍흉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 알겠어요? 그래서 생산물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이건 어떠냐면 최대 20두에서 최소 4두까지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20두라는 거는 10분의 1이야. 10분의 1. 200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일괄적으로 10분의 1을 받던 이 세금 제도가 얘들아 이제는 최대 10분의 1이고 적게 하면은 그보다 훨씬 적은 세금 제도로 바뀐 거지. 알겠습니까? 매년 토지의 비옥도와 풍용을 계산해서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10분의 1이던 세금을 최대 10분의 1의 세금으로 만드는 게 바로 세종이야. 알겠나요? 자, 이제 이것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전세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 세금 제도가 참 대단하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10여 년을 고민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막 그런 이제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세종대왕 때 앙케이트 조사가 실시가 되거든. 근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정으로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토지에 따라서 풍령에 따라서 이렇게 6등급, 9등급으로 나누고 20대에서 4두까지 받는 이 세금 제도는 너무나 그 당시로 봤을 때 번거롭고 힘든 세금 제도야. 거두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아니 6등급인지 5등급인지 4등급인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매년. 풍령을 또 매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엔 사람의 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고장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20도를 내는데 또 저기 어떤 양반집은 4도밖에 내지 않아. 어씨 뭐야 장난해? 짜증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왜 같은 구미 고장에 우리 같은 상민들은 20도를 내고 저기 저 양반들 4도만 내는 거야. 농민들이 많이 화가 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이 세종의 공법이라는 건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으나 선생님은 이것은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고 확실하게 단언을 해. 확실하게 단언을 해. 왜냐면 얼마 안 가서 이 세금 제도는 딱 하나로 고정이 되어버려. 20도부터 4도까지야. 뭐냐면 4도야. 더 이상 받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영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법의 이 번거로움을 더 이상 이제는 공식화 이렇게 20도까지 받는다 이런 건 아예 없애버린 거야. 야,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하나로 정해. 영원히 정해서 하나만 받아. 영원히 정했다라는 의미에서 영정법이야. 4도에서 20도면 무엇으로 정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4도로 정합니다. 4도로 정해서 이것을만 받는 것. 그래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농민들로서는 세금이 부담이 좀 감소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 부담이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이죠. 자, 조선후기의 세금 제도의 개혁 첫 번째 전세는 영정법으로서 4도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군역. 자, 군역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 군포를 내는데 두 피를 내지만 상민들만 내는 것이고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민의 숫자는 점점점 감소를 하면서 남아있는 상민들이 군포 부담이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역을 하는 것이 균등하지 않죠. 아니 이것이 너무 불균등한 거야. 그래서 이 영조 때 가면요 이것을 좀 더 균등하게 역을 균등하게 바꾸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군역을 균등하게 매긴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야. 균역법. 군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이란 뜻이지. 잠깐 볼게요. 잘 되고 있네요. 자, 균역법이 이건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래 두 필 내는 거 있죠. 상민들의 이 두 필의 부담을 선생님이 아주 열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필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필에서 3필로 됐으니까 농민들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었겠지만 이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국가의 재정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했다는 거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양반 그리고 부자 뭐 상인 자 이런 이들에게 그리고 왕족 뭐 이런 이들에게 세금을 조금씩 거두는 거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알겠습니까? 세금을 조금 거두어서 이것을 보충하는 거야.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했다 해서 균역법입니다. 예전에 두 필로 내던 그 부담이 한 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어떤 변화상으로 봤을 때는 농민들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공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납. 자, 왜냐면 가장 큰 폐단이 있었어. 방납의 폐단, 대납의 폐단, 특산물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납부하는 과정은 더 힘들어.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얘들아 이제 임진왜란까지 터지는 거야. 임진왜란 터지고 먹고 살기 더욱더 힘든데 나라에서는 공납을 내래. 이건 이제 죽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직후인 광해군 때부터 임진왜란이 끝난 광해군 때부터 바로 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지금 마치고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4시 반이 돼가지고 지금 가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지금 밖이 시끄러워서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애들이 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참 조금 복도가 시끄러워서요.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1분 정도만. 선생님 뭐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참 얘들아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얘들아 뭐 방송 들리지 종치지 막 애들 뒤에 써들지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선생님 강의할 때 아까 애들이 저기서 막 뒤에서 막 보고 막 웃고 이러더라고. 선생님이 그 보면서 그 신경 쓰이고야 그냥 쉽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직에 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카메라에 좀 익숙해지고 선생님이 핸드폰 놔두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참 정말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사는 게 저희만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 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김에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동법인데요. 이 방납과 대납의 폐단,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 공납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토지를 하나도 없더라도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따로 나와 산다는 죄로, 집이 있다는 죄로 이 특산물을 내야만 하는 아주나 너무나 이제 불합리한 그런 세금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법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대동법으로 이제 이런 폐단을 바꾸게 되는 거야. 자, 일단 과세 기준이 예전에 특산물이었잖아요. 미안합니다. 과세 기준이 집이었죠. 이 집이라는 과세 기준을 무엇을 바꾸냐면 이 집을 토지로 바꿔요. 집이 있으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가 있으면 내도록 하는 거야. 집이 있으면 내는 게 아니라 토지가 있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특산물을 내는 건데 예전처럼 힘들게 자기가 특산물을 직접 구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특산물이 아니라 토지에 따라서 토지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쌀, 배, 돈, 자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내도록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동법은 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집을 과세 기준으로 했던 것을 토지로 바꾸고요. 특산물을 내던 것을 쌀, 배, 돈으로 내도록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 단순하다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지 않죠. 왜냐면 그 전에 집에서 내던 이 세금 제도가 토지로 바뀌는 순간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토지가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잖아. 그러면 너무너무 세금을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하지만 땅이 많은 지주와 양반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이요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돼. 광해군 때. 근데 모든 지역이 실시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방에 실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까지 되냐면 숙종 때까지 이게 마무리가 돼요.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숙종 때야. 그러면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까지가 딱 얼마냐? 100년이에요. 100년. 아니 대동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 시행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 지금 광복한 이후로 45년도 광복해서 나라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 55년 하고 지금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당시로 치면은.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계속 지주들 반발이 있고 양반들 반발이 있으니까 그들을 조금씩 양보시키고 이렇게 무마시키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효종 때 신하였어요. 이 김육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승판서가 된 이유는 오직 이 대동법 하나만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왕께서 저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 대동법을 실행해 달라. 다른 지역까지 넓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 대동법의 시행을 고집했고 결국 이제 그게 나중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까지 갔죠. 물론 조선 후기도 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은 이 대동법이라 봐요.
공라회패단을 어쨌든 개혁을 해서 그 개혁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떤 그런 부담을 그래도 나눠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성들이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동법은 이것과 더불어서 얘들아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특산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전부 다 왕실에서 쓰는 물건이거든요. 호랑이 가죽, 전복 이런 것들은 다 왕실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쓰냐면 뭐 만약에 그 왕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비 임신할 때 항상 전복죽을 대령해요. 그럼 전복 필요하잖아. 진상을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얘들아 이걸 어떻게 납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쓰이는 물건이란 말이야. 꼭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하냐? 공납을 쌀, 대,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 쌀, 배, 돈을 받고 공납을 대신해주는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누구냐면 그걸 공납을 대신해주는 상인을 해서 공인의 등장이라고 해요. 나라에서는 이 공인들에게 특산물 대신 받은 이 쌀, 배, 돈을 주고 야, 너 이거 돈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특산물 구해와 라고 하겠죠. 그러면 공인들은 자신의 이윤을 빼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특산물을 구해와야 합니다. 근데 왕실에서 쓰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내에 있는 권민재 학생, 권민주 학생, 박서연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권민재, 권민주, 박서연 2학년 교무실로 오세요. 이 공인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서 만약 곡감을 산다, 어느 지역 가서 뭐 전복을 산다, 자꾸 전복 곡감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 가서 뭐 비단을 산다 이런 것들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왕실에서 쓰는 물품이고 하사를 하고 다 이제 대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대량의 물품을 대량으로 사는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 공인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 시장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자 여기 지금 곡감 한 500상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상인들은 놀랄 거야. 아니 500상자나 필요하다고? 아 왕실에 납품할 물건이니까 필요해 빨리 500상자 줘. 500상자의 곡감을 만들려면 얘들아 이제는 농민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서 말린 그런 체조는 안 돼. 이제 곡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까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인이 등장해서 그런 곡감을 돈을 주고 사고요. 돈을 주고 사고 그런 곡감을 돈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곡감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자 그런 상인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걸 대량으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화폐 경제, 상품 경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품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 그런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걸 시행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 공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것이 팔려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돈의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물건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 됐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요 부분 정말 선생님이 몇 번 말하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 화요일도 온라인 수업을 할 텐데 35차시 경우에는 선생님 월요일 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시를 또 이렇게 찍는다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조금 이제 오늘 그 좀 뭔가 이렇게 텐션이 높았던 이유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뒤로 물러나 있으면은 이게 다 보이죠, 그죠? 이거 정리해서 하도록 하고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 보면서 왜냐면 뭐 이번 중간고사는 당연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뭐 수능, 뭐 한국사, 검정력 시험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35차시는 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